안녕하세요. 티오리 정명근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2020년도 12월 한 달간 자율연구 기간을 갖게 되면서 회사에 내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윈도우즈 커널 퍼즐을 만들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윈도우즈 커널 퍼즐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나 아니면 커널 퍼즐하면 꼭 가져야 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작업을 했던 팀원들이고요. 이태양, 저, 박주연, 송상준, 이시훈 연구원 이렇게 총 5명이서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시스콜 퍼징을 통해서 윈도우 커널 크래시를 잡고 LP로 발전시켜서 버그 바운티를 하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왜 윈도우즈와 시스콜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OS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리눅스의 경우는 오픈소스이고 되게 저희한테 친숙하지만 버그 바운티 제도가 다른 두 OS에 비해 빈약하고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이전에 임준호 연구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맥 OS 같은 경우 19년도 말부터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바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의 일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 OS 같은 경우 커널과 통신하는 방법으로 시스콜 말고 마크라고 불리는 방법을 추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 팀원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해왔던 운영체제이고 이제 리버싱도 많이 해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친숙한 운영체제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GDI랑 MSRC에 제보를 해서 바운티를 받은 경험도 있었고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소스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 퍼징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제가 작년에 찾았던 NT-User Resolve Desktop Wow라는 시스콜에서 발생했던 버그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 링크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과거의 코드, 왼쪽 위에 있는 코드는 안전했었는데 업데이트 이후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length ECS는 인자로 받은 유니코드 스트링의 길이인데 바뀐 코드로 보면은 유니코드 스트링의 길이가 홀수일 경우 어설트를 호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함수가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 어설트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유니코드 스트링의 길이가 홀수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각종 메모리 검사를 우회하게 되고 이제 이게 LP 취약점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윈도우즈 커널에 되게 단순한 코딩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버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즈의 베타 버전인 인사이더 버전에 더욱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블랙박스지만 퍼징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윈도우즈에서 공격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는 여러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컴포넌트들마다 통신을 하는 방식이 살짝씩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윈도우즈의 어택 서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 말했던 시스콜, 디바이스 IO 컨트롤, LPC와 RPC,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왜 시스콜을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익스플로잇이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미디엄 인테그리티 레벨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커널의 베이스 주소나 커널 오브젝트의 커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디엄 인테그리티 레벨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지는 권한, 그러니까 일반 유저 권한입니다. 따라서 아비터리 라이트가 있을 경우 핸들의 권한 플래그 부분을 덮어가지고 권한을 상승시킨 다음에 커맨드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쉽게 LP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시스콜에서 발생하는 버그는 UAF, 그러니까 유저 애프터프리류도 많지만 이제 바로 아비터리 라이트나 리드로 이어지는 버그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점은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폰업을 잘 보는 제 입장에서는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쉽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제 시스콜의 경우 호출이 되면은 해당 스레드에서 직접 커널로 진입하고 처리를 해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스레드 내에서 전부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LPC나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호출자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측정을 위해서는 비교적 시스콜에 비해서 복잡한 퍼즐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콜들만 퍼징해도 충분히 공격 표면이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윈도우즈는 대부분의 기능이 시스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짓수도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들만 공략해도 충분히 윈도우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공개되어 있는 퍼즐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참고하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퍼즐은 3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가장 처음 보여드릴 거는 엔티콜 64입니다. 이제 얘 같은 좀 단순한 퍼즐인데 단순히 랜덤한 시스코를 선택하고 미리 지정한 특별한 정수들을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특별한 정수들을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 인자로 넣고 실행합니다. GitHub 리드미에 따르면 해당 퍼즐에서 4개의 버그가 나왔고 그중 하나는 서명 안 된 드라이버를 커널에 로드하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차용을 한 거는 시스콜 블랙 리스트인데 시스콜 블랙 리스트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참고한 퍼즐로는 KAFL입니다. KAFL은 윈도우즈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OS를 지원을 합니다. 게다가 인텔 PT라고 불리는 CPU 단에서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해주는 도구를 통해서 커버리지 측정도 지원하고 또 VM을 사용한 퍼징 자동화도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KAFL을 기반으로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윈 퍼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퍼즐 같은 경우 AFL처럼 바이너리 포맷을 위한 퍼즐이고 저희는 저희의 타겟은 시스콜 즉 함수 콜이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른쪽 소스 코드는 KAFL에서 좀 가져온 코드인데 YM은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제 AFL처럼 이제 페이로드에 대해서 가져오고 페이로드 가져오는 거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KVM은 퍼즐랑 통신해서 뮤테이트 된 결과를 다시 게스트 VM에 돌려주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하이퍼콜 같은 경우에는 인텔 PT를 통한 커버리지 측정을 위해서 들어간 애들인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커버리지를 설명하는 란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칼러인데 이 시스칼러는 구글에서 만든 타입어웨어 시스콜 퍼즐입니다. 맥OS를 제외하고 유닉스 라이크한 OS는 거의 지원하고 윈도우즈 WSL도 역시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린샷은 구글에서 돌리고 있는 시스칼러의 대시보드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픈이 약 1000개, 픽스드가 약 3000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4000개의 버그를 지금까지 찾은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양의 버그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타입어웨어 퍼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칼러가 사용하는 이 타입어웨어 퍼징에 대해서 좀 살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시스칼러가 사용하는 시스콜의 정의 중 일부인데요. 첫 번째 줄 오픈을 보시면 리눅스의 오픈 함수형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드를 보면은 첫 번째 인자로 FD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시스칼러는 자동으로 오픈의 리턴 값을 이제 리드의 첫 번째 인자로 넣는 방식으로 시스콜을 생성해서 퍼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래 리드를 보면은 두 번째 인자의 버프가 있는데 이제 리드 함수에 결과물이 들어간다는 아웃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길이는 세 번째 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또한 똑같이 시스칼러가 판단해서 버퍼의 크기를 세 번째 인자에 넣거나 리드 함수 고출이 끝난 다음에 버퍼에 쓰여진 값을 활용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의존성이 있거나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시스콜들의 요구 조건들을 맞출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는 다른 퍼즐보다 다양한 코드를 커버하게 되고 다시 이는 많은 크래시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행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윈퍼즈 제작에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구성 요소를 좀 나눠서 다시 그래프를 그린 게 현재 보시는 화면입니다.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스콜 리스트와 IRC, 즉 인자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스콜 리스트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희는 직접 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GitHub에 공개한 프로그램을 가져다 썼습니다. 시스콜 테이블즈라는 레포에 가시면은 sc64.exe란 시스콜 리스트를 구해주는 바이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바이너리를 화면과 같이 실행하면은 시스콜 리스트를 전부 뽑아줍니다. 아래 코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파이썬의 형태로 가공한 건데요. 코드 왼쪽의 키는 시스콜 넘버, 그리고 오른쪽은 해당 넘버에 해당하는 시스콜 이름입니다. 이 시스콜 넘버는 윈도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번 구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스콜이 받는 인자의 수 구하기입니다. 윈도우즈의 x86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자를 스택에 쓰는데 이 때문에 시스콜 스톱 내에서 letn을 사용해서 인자 개수만큼 스택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시스콜 스톱이라는 것은 시스콜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작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시스콜 인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콜 인자 개수 같은 경우는 버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한 것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시스콜 리스트와 인자 개수를 구했으니 이제 시스콜을 실행해줄 익스큐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콜을 실행하는 익스큐터는 유일하게 VM 내에서 실행되는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익스큐터 구현을 파이썬 내에서 ctype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직접 파이썬이 시스콜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시스콜 내에서 발생한 예외를 이제 스크립트 엔진인 파이썬에서 처리를 못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같이 죽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티브 프로그램인 러너를 따로 작성해서 그 안에서 시스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익스큐터는 러너의 윈도우즈 디버깅 API를 사용해서 어태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콜을 실행할 때는 앞서 언급했던 시스콜 스톱을 메모리 영역에 작성을 하고 러너의 RIP를 시스콜 스톱 시작 부분에 설정합니다. 그 다음 시스콜의 인자들을 레지스터와 스택에 적절하게 설정한 다음 러너 프로세스를 재개합니다. 이제 이때 저희가 만든 시스콜 스톱 맨 끝에는 int3,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스콜 실행이 끝날 경우 러너의 제어권이 다시 익스큐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익스큐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자유롭게 러너를 껐다 켤 수 있게 돼가지고 시스콜 실행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러너만 껐다 켜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콜을 실행해줄 익스큐터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실행할 시스콜을 뮤테이팅해주는 뮤테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즈칼러가 사용하는 타입 어웨어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타입 어웨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콜의 함수 원형을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윈도우즈 시스콜은 2000개나 되고 공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상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한 방법이 랜덤하게 인자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완전한 랜덤 대신에 시즈칼러가 사용하는 랜덤 클래스를 파이썬으로 포팅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이제 퍼저가 사용할 법한 대부분의 랜덤 함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사용을 해보니까 좋았던 점이 화면 아래 배열과 같이 버그를 잘 찾기 위해 이제 여러 최적화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클래스를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래는 그 다음 차례에 모니터를 설명할 차례인데 그 전에 모니터와 연관이 높은 V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VM은 저희는 이제 버추얼박스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 버추얼박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VM 소프트웨어가 문제점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버추얼박스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요. 먼저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 전원이 VM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고 캐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윈퍼즈를 쭉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윈도우즈 커널 퍼저를 만들게 되면은 막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윈도우즈의 커널 크래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가 발생하고 다음 부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은 이전에 발생한 크래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분리된 환경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호스트와 통신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모니터로부터 퍼징할 데이터를 받을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신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가 꼭 필요했는데 캐미의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이퍼V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앞서 말했던 대부분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옮기는 기능을 파워쉘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문제점은 하이퍼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할 인텔 PT에 대한 지원이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가지고 결국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지인 버추얼박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VM웨어와 하이퍼V 같은 경우 외부,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게스트 내에 있는 프로그램 조작이라든가 파일 이동 같은 게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 버전은 저런 문제점에 해당이 안 된다 하면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만약 퍼즐을 만들던 중에 문제가 생겨 이제 VM 소프트웨어를 바꾸게 될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VM을 정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버추얼박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니터에서 써야 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때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VBox 매니저라는 명령을 사용했는데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으니 이제 구현할 일이 있으시면은 라이브러리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로 이제 저희가 버추얼박스 클래스 내에서 구현한 함수들의 원형이고요. 이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run command in VM이랑 run 퍼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winrm이라는 기능을 통해 구현을 했습니다. 이 winrm이라는 것은 리눅스에서 SSH처럼 원격으로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토콜입니다. 윈퍼즈에서는 이 프로토콜 사용해서 VM 내에서 퍼저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윈퍼즈의 본체가 되는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체가 윈퍼즈의 본체 역할은 하는데 이제 모니터 자체가 모니터가 하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모니터는 지금까지 만들어 두었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가져와서 걔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VM과 익스큐터가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고 익스큐터가 실행할 시스코를 요청할 때 응답하는 일 정도의 일을 합니다. 이때 또 추가적인 기능 중 하나가 VM이 가동된 지 90분이 지나면은 재부팅을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퍼즐을 돌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스콜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재부팅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다시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시스콜 블랙리스트 필터링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이 기능을 넣은 이유는 시스콜 기능들 중에 안정적인 퍼즐 동작을 방해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들을 닫아버리는 엔티 클로즈나 실행 중인 퍼즐을 종료할 수 있는 뭐 엔티 터미네이트 프로세스라든가 그러니까 프로세스랑 스레드 관련 함수들 대부분 그리고 전원 관련 함수 뭐 슬립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끈다든가 이제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시스콜들은 퍼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크래시 디텍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크래시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VM 내에서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보통 다른 윈도우즈 커널 퍼저 같은 경우에는 커널 크래시 콜백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커널 크래시를 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그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VM 내에서 익스큐터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에 그냥 크래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크래시 덤프가 기록되길 기다린 후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초기의 단계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수작업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폴스 파시티브는 좀 있었는데 거의 모든 크래시를 제대로 탐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크래시 디텍터는 이제 화면과 같은 동작 루틴을 가집니다. 익스큐터로부터 30초 이상 요청이 없으면 커널 크래시로 간주하고 추가로 60초 정도를 기다려서 크래시 덤프가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강제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거는 혹시 모를 커널 행으로 인해서 시스템 종료가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살짝 중요한데 정상적인 부팅 과정과 정상적인 종료 과정을 꼭 거칩니다. 이 이유는 앞서 크래시와 강제 재부팅으로 인해서 파일 시스템에 크래시 덤프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덤프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정상 부팅 과정과 정상 종료 과정을 거치면서 윈도우즈가 파일 시스템 오류를 고쳐가지고 덤프가 정상적으로 기록이 완료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윈퍼즈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아직 구현은 계획했지만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계획으로는 인텔 PT를 사용한 커버리지 측정 적용입니다. 인텔 PT는 계속 잠깐씩 언급을 했지만 인텔에서 만든 커버리지 측정 도구입니다. 이 인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암드 CPU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대부분의 인텔 CPU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인텔 PT를 사용해가지고 코드의 흐름을 얻어내는 드라이버 자체는 제작을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로는 같은 프로세스 내에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된 흐름을 이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의 윈퍼즈에서는 기능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KAFL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윈도우즈의 컨텍스트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스레드끼리 구분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해당 구현체를 참고를 해서 곧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은 시스콜 펑션 타입을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시스칼러와 같이 타입 어에 퍼져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사실 어떤 함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알아내는 것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타입을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수집한 것은 윈도우즈 WDK나 PHNT, 리액트 OS 같은 공개된 소스 코드나 헤더를 좀 수집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수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블릭 이스큐션 기법을 통해서 시스콜 인자의 흐름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시스콜의 타입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리버싱 툴을 사용해 시스콜의 타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사람이 직접 함수 타입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하고, 무엇보다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앞서 두 방법보다 정확도도 높은데 생각보다 가장 이 방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윈퍼즈와 윈도우즈 커널 퍼즐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와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윈퍼즈를 2주에서 3주 정도 실행을 했고, 그 결과 10개 정도의 커널 크래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1개 또는 2개의 취약점을 같이 사용해서 4개의 LPE로 발전을 시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버그를 제보하기 전에 특정 버전에서 저희가 찾은 대부분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희는 자율연구 기간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윈퍼즈를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 파시티브 레티오를 알 수 신동순님이 이제 폴스 파시티브 레이시오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쓴 게, 저희 입장에서 폴스 파시티브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크래시가 정말로 발생하고 덤프가 생겼는데 그거를 크래시가 안 났다고 판단하는 것만을 막는 게 일단은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폴스 파시티브 레시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남준님께서
캐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네트워크 분리 이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하이퍼콜로 통신하는 건 고려해 보셨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KAFL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캐뮤의 소스 코드가, 캐뮤 프로젝트 자체도 오래됐고 되게 소스 코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율 연구 기간이 대략 2, 3주 정도 부여를 받았었는데, 그 기간 내에 캐뮤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은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제 신동순님께서 신블릭 익스큐션은 직접 제작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구 이용하셨나요? 사용하신 도구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앵거 통해서 작업을 살짝 해봤는데, 이제 앞서 아까 말했듯이 신블릭 그 어떤 함수의 타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작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앵거를 사용해서 해봤을 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 앵거를 통한 작업은 지금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